안녕하세요. 영문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끌림영어 채널의 에릭쌤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동사편 사형식 문장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끌림영어 채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올바른 영어 학습법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 첫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단편적 학습법을 지양하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학습하는 통합적 학습법을 택하시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학습법이 단편적 학습법이고 통합적 학습법인지 먼저 설명드려 볼 텐데요. 제 설명을 듣고 청취자 각자 자기 자신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해 왔는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편적 학습법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전반에 걸치지 않고 한 부분에 국한된 학습법을 뜻하는데요. 즉,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학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습 또는 복습을 위해 학생들에게 1시간의 시간을 주면 학생 저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책을 들여다보는데요.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친구들을 보면 숲을 보지 못하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분간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통합적 학습법을 깨우친 학생이라면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줄 아니 지엽적인 내용에 늪에 빠지더라도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점선과 실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온 영어 학습법은 불규칙한 점선과 비슷했는지 규칙적이고 일관된 실선과 비슷했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역시 점선처럼 불규칙적이고 띄엄띄엄 영어를 공부하다가 이게 정말 최선인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말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일관되고 규칙적인 실선학습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실선학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점들이 규칙적으로 쌓이고 쌓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익힌 내용들이 동떨어지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끌림영어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가 올린 강의 영상 하나하나가 하나의 점이라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꾸준히 반복 학습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점들을 모아 실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영어 학습에서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 나가는 훈련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품사와 성분을 중심으로 영어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학습하였고 현재 동사와 문장의 형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동사와 문장 형식을 마치게 되면 화면에 또 다른 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참에 그동안 점선에 갇혀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내 영어 실력을 실선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의 수업 강의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얻어가야 하는 것 4가지를 적어보았는데요. 첫째, 사형식이라 불리는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둘째, 사형식 문장을 필수 성분과 수식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셋째,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삼형식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형식 문장을 동사로는 사용할 수 없는 몇몇 동사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적힌 사형식 문장 구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사형식 문장의 핵심은 첫째, 목적어가 2개다 라는 점이고 둘째, 그 목적어 2개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제한적이다 라는 점인데요. 사형식 문장에 쓰이게 되는 동사들을 뭐뭐에게 뭐뭐를 주는 느낌을 준다 하여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1, 2, 3형식 그리고 오늘 배우는 4형식 문장의 형식에 대해 도식화해본 화면인데요. 제가 앞선 1형식 수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건 결국 동사인데 대부분의 동사는 결코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즉, 2개 이상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배우게 되는 4형식 문장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 역시 무조건적으로 4형식에만 쓰인다 라고 알면 안 되고 타형식에도 쓰일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로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 보시면 4형식 문장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이 타이밍에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실은 이들 모두가 수요동사이기에 앞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다 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화자나 저자가 목적어 한 개만 말하고 싶을 땐 해당 동사들을 3형식으로 쓰고 목적어 2개를 말하고 싶을 땐 수요동사 느낌을 살려 4형식으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He gave some food. 그는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He gave some food to me. 그는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나에게. He gave me some food. 그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어떤가요? 세 문장의 의미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화자의 의도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문장 A의 경우 그가 음식을 누구에게 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음식이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저 문장이 발췌된 곳이 만약 어제의 내 일기장이었다면 굳이 to me를 쓸 필요가 없겠죠. 나에게 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굳이 두 번째 문장처럼 표기를 안 해줘도 무방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글 또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여럿이라면 B나 C 문장을 통해 의사전달을 확실히 해야겠죠. 즉,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장의 형식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럼 B와 C 문장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3형식 문장을 보면 to be는 수식어로 적어주었고 4형식 문장의 경우 필수 성분인 간접 목적어로 be를 적어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만약 누구에게 음식을 주었는지 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4형식이 더 적절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한번 주지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선 3형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1, 2, 3, 4, 5형식과 같은 것을 배운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순의 위치에 대해 엄격한 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치어인 영어는 다릅니다. 위치에 굉장히 엄격하고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순에 대한 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 형식 5가지를 학습하는 것 또한 영어가 위치어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시면 A가 B에게 내 책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답이 될 만한 문장은 1번부터 4번 보기 중 어느 것일까요?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즉, 국어는 어순의 위치에 굉장히 관대하죠.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A가 B에게 내 책 어디 있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고 앞선 한국어 보기를 영어로 바꾸어 적어 보았는데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맞는 보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보기는 어순 배치가 잘못된 비문입니다. 제가 문장의 구성편에서도 강조드렸던 내용 하나가 있었죠. 영어의 모든 문장은 1부터 5형식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각각의 문장 형식이 완성이 되려면 각각의 성분에 맞는 품사, 즉 단어들이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B에 들어갈 올바른 문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3형식 문장으로 된 보기들은 보기 앞에 3-를 붙여주었고 4형식 문장의 보기 앞에는 4-를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구어체에선 on the table처럼 조와 동사를 생략하고 책이 어디 있는지 위치만 말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답한다는 전제로 답이 될 만한 후보군을 추렸고 그것들을 형식으로 분류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별로 답이 될 수 있는 보기와 답이 될 수 없는 보기를 분간해내기에 앞서 관사라고 불리는 어와 더 구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영어 사전에서 어와 더의 사용처를 보면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인 우리가 그걸 완벽히 이해하고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조차 설명하기 까다로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내용만 완벽히 숙지하신다면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부정관사와 정관사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자면 관사란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하며 해당 명사의 단수, 복수, 성격 등을 나타내주는 단어의 종류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어의 종류를 한 단어로 하면 품사인데 관사 역시 품사라면 선생님, 영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개의 품사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만약 관사도 품사라면 4품사가 아닌 5품사가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사는 늘 명사와 짝을 이루고 명사 앞에 놓여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분류해도 무방합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다시 화면을 보시면 어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라고 쓰여 있는데 부정관사, 정관사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 뜻을 풀어보면 여기에서의 부정이 갖는 의미는 부정문의 부정이 아닌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의미의 부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관사를 말하며 반대로 정관사는 정해진 관사를 뜻합니다. 그럼 뭐가 정해지고 정해지지 않았는지만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건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정리한 어와 더가 갖는 속뜻에 대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사 앞에 어나 언이 놓이게 되면 여럿 중 하나, 명사 앞에 더가 놓이게 되면 의도인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I was studying English at home yesterday, 내가 어제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There was a kid singing a song very loudly outside. kid라는 명사 앞에 어가 나왔죠. 먼저 해석을 해보면 밖에서 매우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다. 제가 kid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한 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하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뜻하는 게 바로 a kid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시죠. So I opened the window to check who the kid was.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어떻습니까? 이번엔 a kid가 아닌 the kid가 문장에 나왔고 the kid 해석을 그 아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주절 문장에서는 왜 a kid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왜 the kid를 써줬는지 이해한다면 어와 더의 개념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화자가 어제 겪었던 일에 대해 청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문장을 음미해 보면 처음에 a kid를 써준 이유는 당시 밖에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a kid를 써준 것이고, 다음 문장에선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아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했으므로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정체불명의 아이를 청자가 인지했으므로 the kid라고 써준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점 숙지하시고 다시 삼형식 보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죠.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모두 목적어로 쓰였고, 목적어 개수가 하나임을 통해 동사 give가 삼형식 동사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뒤에는 전부 수식어겠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라고 했으니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Where is my book? 내 책 어디에 있어? 라고 A가 B에게 묻고 있네요. 1, 2번 보기에 it이라는 대명사가 쓰였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it은 동일한 그것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it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A의 책이겠죠. 보기 1번과 2번의 차이는 to you가 있고 없고인데 A가 만약 B로부터 어제 본인이 책 받은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to you를 생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어제 A가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서 1번과 같은 답을 들으면 다시 A가 누구한테 줬는데? 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처럼 to you라고 말해주는 게 좋겠죠. 보기 3번의 경우 it 대신 your book을 목적어로 써주었고 4번은 the book 그리고 5번은 a book이라고 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부터 5번 모두 문법 관점에서 보면 다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5번의 경우 의미적으로 A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치 않은데요. 조금 전에 배웠던 관사 개념을 적용해서 4, 5번을 비교해보면 A가 내 책 어디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대화 중인 A와 B 모두 A의 책에 대해 이야기 중임을 이미 인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번처럼 the book을 써줘도 해당 책이 가리키는 것이 A의 책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a book이라고 하면 아직 의도 인지되지 않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권의 책 중 어느 한 것을 뜻하므로 자기 책이 어디 있냐는 구체적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팍팍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 4형식 답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형식 문장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문장 구조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 텐데요. give라는 타동사가 목적어를 2개 달고 나왔으므로 본 문장은 4형식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2개 나온다는 소리를 품사로 생각해보면 명사 또는 명사 상당호가 연달아 나온다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인데요. 명사만이 목적어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주어진 보기에 5개 문장에서 연두색으로 표기된 you가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되고 뒤에 보라색으로 표기된 친구들이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는데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어제 주었다. 연두색 부분은 뭐뭐에게로 해석되고 보라색은 뭐뭇을로 해석됩니다. 4번은 the book 대신 a book이 쓰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A의 책인 것을 B가 인지했기 때문에 a book이 아닌 the book을 써주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럼 1, 2, 3번은 B 문장에 들어갈 수 있고 4번은 a book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5번 보기는 어떤가요? 대명사 it도 명사이기 때문에 품사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it이 가리키는 것도 A의 책이라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5번 보기처럼 영어는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4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명사를 적시해 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만약 그래도 나는 꼭 it을 써서 the book을 표현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본 3형식 문장 보기처럼 I gave it to you yesterday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B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은 1, 2, 3번이 되겠습니다.
앞선 사형식 문장 예문을 설명할 때 먼저 나온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그 뒤에 나온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각각의 용어가 갖는 뜻을 한번 가볍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어 두 개 중 앞에 있는 친구를 indirect objective, 줄여서 IO, 간접 목적어라고 하며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를 누가 받는지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석은 뭐뭐에게로 해석되며 간접 목적어는 보통 사람이 많이 위치하지만 동물 등의 생명체도 쓰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형식 문장에서 두 번째 위치하는 목적어를 direct objective를 줄여 DO,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문법 용어 자체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으며 그 용어 안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100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간접 목적어와 달리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형식 문장을 이끄는 동사, 즉 수요동사에는 어떠한 동사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강의 서두에 수요동사는 주는 느낌의 동사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우리는 화면에 주어진 수요동사들이 사형식 문장에서 쓰이게 되면 give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show 뭐뭐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send 뭐뭐에게 뭐뭐를 보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실제 수요동사를 활용하여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예문들인데요.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각각의 예문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무엇인지 찾은 뒤 다시 수업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화면에 밑줄 친 명사들이 바로 간목, 직목으로 쓰인 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직접 목적어로 쓰인 명사 앞에 더로 표기된 문장들이 있는데 앞서 배운 관사, 개념을 적용시켜 해당 문장들이 갖는 참뜻을 이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화자가 어떤 경우에 삼형식이 아닌 사형식을 쓰며 그와 반대로 사형식이 아닌 삼형식 문장을 쓰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자가 삼형식 대신 사형식을 쓰는 이유는 간접 목적어인 누구에게 최종 목적물인 직접 목적어가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표현 또는 강조를 하기 위함이거나 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형식 대신 삼형식을 쓰는 이유는 누구에게 최종 목적물이 도달했는지 화자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삼형식을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꿔줄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식 문장은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사형식에서 삼형식, 즉 목적어 두 개를 목적어가 한 개인 문장으로 바꿔주려면 사형식의 간목과 직목의 위치를 바꿔주고 그 사이에 전치사인 to, for, of를 써주면 되는데요. 모든 수요 동사들이 형식 전환을 이룰 때 자기 입맛에 맞춰 그때그때 to, for, of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성질에 맞게 써줘야 할 짝꿍 전치사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으로 내기 좋은 문제 유형이니 전치사별로 어떤 동사가 쓰이는지 눈으로 자주 익혀 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뭐뭐에게 라는 뜻의 to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을 화면에 쭉 나열해 보았는데요. 수요 동사 중 A에게 B로 단순하게 이동 또는 전달하는 뉘앙스를 갖는 친구들이 주로 to와 짝을 이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로 하면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몇 번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한데요. 세 문제를 준비해 보았으니 잠시 멈추시고 주어진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본 뒤 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give me some water?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나요? Give 뒤에 me some water. 목적어 두 개가 위치한 것을 확인하셨으면 some water와
be의 위치를 바꾸고 그 사이에 to만 집어넣어주면 되므로 Would you give some water to m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show the money to me가 되겠죠. 자, 그럼 for와 친구인 수요동사에는 어떠한 동사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실전 문제를 통해 감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동사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가 단순 이동이나 전달을 나타낼 때는 to를 쓴다고 했는데 for를 써주는 수요동사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동사들은 단어 안에 시간, 노력, 정성 등의 뜻을 내포한다는 점인데요. make, buy, cook,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거나 사주거나 요리해주거나 할 때에는 시간, 노력, 정성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본인이 생각한 답과 화면상의 문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형식 문장이 3형식으로 바뀔 때 of를 취하는 수요동사를 볼 텐데요. of는 ask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니 비교적 간단하죠. 나중에 전치사 편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of라는 전치사는 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래의 문장 예문을 보면 I asked him a question. 나는 그에게 질문 하나를 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화자와 청자 모두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 question이라고 써준 것을 볼 수 있네요. 바로 아래 문장을 보시면 직목인 a question이 앞으로 오고 간목인 him이 뒤로 가면서 그 사이에 of를 써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of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4형식 문장의 의미와 같도록 뭐뭐에게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to, for, of와 짝을 이루는 수요동사를 억지로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알려드린 개념을 떠올리며 자주 읽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외워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4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를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단어들은 모두 동사 품사를 지닌 단어들인데요. 말 그대로 3형식 동사니까 목적어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뜻을 떠올려 보면 왠지 모르게 4형식 문장에 들어가 목적어 2개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타동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법시험의 다음 보기 중 올바른 문장 또는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유형의 문제를 보신 적 있으시죠? 해당 파트 역시 그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 해당 단어들을 예문과 함께 눈에 자주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잠시 일시 정지시키시고 주어진 문장 2개 중 어느 것이 맞게 쓰였는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다 푸셨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announce라는 동사는 4형식으로 쓰일 수 없는 타동사라고 했으므로 아래 문장의 경우에는 틀린 문장이고 donate 역시 같은 이유로 with 문장이 옳습니다. explain, introduce 모두 같은 맥락에서 with 문장이 옳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 4형식 문장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동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5형식 문장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끌림영어 채널의 에릭쌤이었습니다.